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이혼한 지는 3년 되었고 지금은 재혼했어요.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한 여자의 사연이 평범한 일은 아닌지라 사연 보내는 거 고민을 했지만 저도 다른 분들의 솔직한 사연을 통해 도움받은 적이 있었기에 용기 내어 보내봅니다. 이혼한 분들 경험담 들어보면 하나같이 말하는 게 깔끔한 이혼은 없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로 최고의 찌질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나 상대방을 질리게 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음에도 이혼 과정이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힘들게 소송까지 해가며 헤어지고 나서도 제정신 아닌 전 남편 놈 때문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지금의 재혼한 남편이 전 남편 놈을 호되게 참교육해 준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전 남편과의 이혼 스토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저는 전 남편과 결혼 생활 3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연애 2년 그때 결혼했고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 있고요. 물론 지금은 친권 양육권 모두 가지고 와서 제가 키우고 있어요.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 인간과 갈라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일단 여자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여자 문제 말고도 부딪히는 일은 많았습니다. 전 남편은 성격이 워낙 무뚝뚝한 데다 가부장적인 성격 탓에 신혼 초부터 크고 작은 다툼이 잦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던 저는 남편과 잦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참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때는 남자의 여자 문제를 모를 때라 가능했던 거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이 하필 이직을 준비하느라 잠시 일을 쉬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직 준비한다는 남편 뒷바라지를 한 덕분에 저는 결혼 후 남편에게 생활비를 거의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죠. 하지만 300만 원 채 안 되는 월급으로 워낙 알뜰하게 살림을 꾸린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첫 아이 낳을 무렵 남편도 직장을 잡았고 제가 육아 때문에 일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후로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다른 가족들 보면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많이 주던데 남편은 이직하고 나서부터 가정과 육아는 뒷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늘 바빴고 평일에도 거의 야근하느라 집에 들어오면 얼굴도 보기 힘들었고요. 저는 혼자 모든 걸 하느라 집 청소나 설거지를 뒷전으로 밀어넣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남편과 다퉜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집이 더럽다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남편에게 서운하던지 싸우고 나서도 혼자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오면 당최 쉬는 것 같지가 않아. 당신 대체 청소기를 돌리긴 하는 거야. 아니 빨래도 한가득이고 나 입을 와이셔츠도 없다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애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어?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예민해져 있던 때라 남편에게 나도 힘드니 당신이 좀 도와달라는 말이 곱게 나오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에서 당신이 하는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잔소리냐.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은 있어? 더러운 거 보이면 당신이 청소기 돌리면 되잖아. 내가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알아. 애 낳고 지금까지 통장을 잡은 적이 없어. 내가 노는 걸로 보이나 본데 그럼 당신이 애도 보고 살림도 해봐. 내가 맘먹고 하면 당신보다 못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집이 이게 뭐냐? 좀 치우고 살아라. 다른 여자들 너처럼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 애 키우면 살림까지 완벽하게 하는 여자들 많으니까. 그뿐인 줄 알아. 애 낳고 다시 처녀 때처럼 다 살도 빼더라.
그 여자들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나 보지. 사람 써서 애도 보고 집도 치우는 거 모르나 보네. 당신처럼 쥐꼬리만큼 돈 주면서 무슨 살까지 베길 바라냐. 정신 차려 이 인간아. 그렇게 집 더러운 거 못 참겠으면 당신이 직접 쓸고 닦고 해. 애 낳고 살찐 저에게 외모 비하까지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저 좋다고 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애 낳은 후에 저렇게 달라지는 게 참 서럽더군요. 그래도 돈 버는 사람은 그 당시 남편 혼자였기에 참는 쪽은 매번 제 쪽이었고 혼자 독박 육아하는 거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남편 성격 알고 있었던 저는 잔소리를 하면 싸움만 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기에 거의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시시때때로 제 외모 비하를 하거나 집이 더럽다고 시비를 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매번 그 말에 대꾸를 하면 싸울 일만 있는지라 나중에는 거의 제 쪽에서 포기하고는 했고요. 그때는 살림이며 육아며 인생에서 가장 몸이 고달팠던 때라 남편에게 관심이 없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설마 하니 밖에서 딴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남편 의도를 제가 먼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 남편이 아닌데 왜 남편의 외도를 몰랐던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철저하게 저를 속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인간 외도를 알게 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친정 엄마에게도 얘기 못한 거지만 사실은 남편이 바람피웠던 여자가 저희 집으로 제 발로 찾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인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막 두 돌 되었을 무렵이었고 저도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인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나가보니 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뭔가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세요? 여기 김인성 씨 집 아닌가요? 남편 이름을 말하는 낯선 여자에게 제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은 많아 보였고 밝은 머리색에 화장이 다소 짙은 여자였습니다. 뭐랄까 조금은 새끼 써 보이는 얼굴이었고 저와는 달리 날씬한 체격의 여자였습니다. 그쪽은 누군데 내 남편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길래 더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찾아왔네요. 나 그쪽 남편이랑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 동거한 적도 있고 잠깐 헤어졌다가 우리 지금 다시 만나는 중이에요. 오해 말아요. 절대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 아니니까. 확실히 말하지만 당신 남편이 나한테 먼저 연락한 거예요. 우리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결혼한 거라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회방 놓은 건 당신이지. 무슨 헛소리예요. 저랑 남편 대학교 때도 알던 사이예요. 결혼 전에 사귀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제가 알기론 오래 사귄 여자는 없어요. 제가 무슨 헛소리냐며 따졌더니 증거 사진까지 보여주더군요. 그제야 저도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기가 막혔죠? 남편은 분명 결혼 전부터도 그 여자와 만난 게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그 여자가 보여준 증거만 보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우리 남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찾아온 이유가 뭐죠? 혼인신고하고 결혼한 사람은 저라는 거 모르지 않을 텐데요. 당신은 그냥 결혼한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상간녀라고요. 알겠어요?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던 인간이 애까지 낳았길래 나도 엿 한번 먹여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데리고 살아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따져 했으면 더 이상 못 살 거 아닌가요? 그냥 그 인간하고 헤어져요. 저는 뻔뻔한 그 여자의 말에 소리 지르며 쫓아냈습니다. 후일혼을 저지른 건 너랑 남편인데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 입에서 헤어지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주제 넘게 조언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 너도 각오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뭐라 그날 저는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을 한 모양인지 남편은 심지어 그날은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다음날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따귀를 올려붙였죠. 남편은 갑자기 달려든 제게 따귀를 한 대 맞고는 제가 또 한 대 때리려고 하자 제 양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고 얘기해. 너 미쳤냐? 남의 따귀를 왜 때려? 그 미친년이 나한테 돈 뜯어내려다가 안 되니까 당신한테 온 거라니까. 나는 잘못 없어. 잘못이 없긴 왜 없어? 내가 그 여자한테 진 것까지 다 확인했어. 꼴에 집에 무서워서 들어오긴 싫었나 봐. 이제 막 나가겠다고 외박까지 한 거구나. 당신 그년이랑 같이 있었지? 제가 묻는 말에 자기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듣는 저는 남편의 거짓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여자라며.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깨끗이 정리했어야지. 간덩이가 부은 게 아니고서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몰랐다면 모를까? 전부 다 알아버린 이상 당신하고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우리 이혼해. 이혼. 당신 애까지 딸린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난 이혼하더라도 당신한테 위자료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제주껏 어디 한번 해봐. 남편은 혼인은 유지하면서 다른 여자와는 짜릿하게 연애를 즐기며 살고 싶었던 것 같네요. 한마디로 경우 없고 미친놈인 거죠.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 여자랑은 그렇게 놀고 싶었나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애까지 들쳐업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것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위자료와 양육권이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말이지 뻔뻔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결심했죠. 괘씸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대신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은 그 집은 자기 몫이라며 30%만 주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대로 해야죠. 다행히 법원에서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땐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지급 명령 신청을 했죠.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 놈은 애까지 키운다는 저에게 위자료를 안 주려고 끝까지 버티더군요. 최후의 수단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 인간은 그제야 마지못해 위자료를 주더군요. 결과적으로 돈은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저는 남편 태도를 보고 아이 위자료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처분하고 전 남편에게 받은 돈이 위자료 포함해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간녀 쪽에서 난리더군요. 제가 상간녀 소송하면서 소장을 보냈을 때 상간녀가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는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알던 사람이고 그 남자한테 속은 건 나인데 왜 당신이한테 상간녀 소송을 해? 나는 절대 위자료 못 줘. 소송 당장 취하해. 뻔뻔하게 나오는 그 여자에게 저도 마지막으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먼저 만났건 나중에 만났건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결혼한 거 알고 있으면서 남편하고 불륜관계 유지했다는 거야. 그렇게 당당하면 막 고소해.
나는 너한테 100만 원만 받더라도 끝까지 갈 거니까. 예상했던 진흙탕 싸움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뻔뻔한 그 여자의 태도에 놀랍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법원으로부터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큰 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그 나쁜 인간들에게 복수한 것 같아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때만 떠올리면 속상한 것이 그 두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 후련하긴 했지만 순간순간 열불이 터지는 건 아마 제대로 내 속풀이를 못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이혼 과정을 말로 하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악몽과도 같았던 순간이었네요. 이래서 이혼은 2번 할 게 못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바로 복직을 해야 했기에 친정에 있는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이혼할 때 제 아이가 막 2돌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2번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같이 돌봐주신 덕에 한동안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마음을 치유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허전함이랄까 공허함이랄까. 아무튼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었죠.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 있었다면 그 시간을 견디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이도 있었고 저를 걱정하는 친정부모님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게 이혼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니 그럭저럭 잊히더군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무렵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처음 간 식당에서요.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제 카드를 받고 결제를 한 식당 사장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혹시 송원중학교 나온 이성은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 그분을 쳐다봤지만 도무지 제 기억 속에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맞는데 혹시 누구세요? 나 기억 못하는구나. 우리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나 최계준이야. 우리 같은 학원도 다녔는데 정말 모르겠어. 이름을 들으니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머, 조금 기억 날 것 같아. 너 이 동네 계속 사는 거니? 나는 작년에 내려왔어.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식사하러 와라. 그때 얘기하자.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그때 너 좋아했는데 아마 너는 기억도 못하지. 하하하하하.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건데 뜬금없이 좋아했다는 말까지 날리고 호통하게 우는 그 사람을 보고 기분이 묘하더군요. 급하게 명함을 교환했지만 그 후로 정말로 다시 그 식당을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동창인이 반갑게 인사를 한 것뿐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며칠 후에 정말로 제게 연락을 해서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연락한 건 아닐 거라 생각했던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한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안부를 물었죠. 어릴 때 얼굴이 조금 남아있었던 그 사람은 서글서글한 눈매에 선한 인상이었고 유머러스한 면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더군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너 결혼했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가장 궁금했나 봐요. 제가 홀가분한 몸이었다면 거리낄 게 없었겠지만 혹여 제게 이상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저는 제 상황을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굳이 감춰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1년 전 이혼했고 아이가 하나 있다는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웃으면서 제게 이러더군요.
아, 사실은 나도 한번 갔다 왔어. 그럼 우리는 일단 비슷한 조건인 거네? 하하하하. 나는 아이는 없어. 그럼 네 아들은 지금 부모님이 같이 봐주시는 거니? 어, 아직 나 혼자는 좀 힘들어서 말이야. 직장도 다녀야 하고. 둘 다 나이 들어 만나니 반갑긴 한데 한 번씩 아픔이 있었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친구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와이프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일이니 자세히 캐물을 순 없었지만 그 친구 잘못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대충 얘기하기로는 사치가 심했고 돈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혼 후에도 해결하느라 고생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그 만남 이후 이상하게 자꾸 만날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친구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혼녀에 애까지 딸린 제가 그 친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저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제가 욕심낼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려심 깊고 자상한 성품이었죠.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내 맘대로 안 되는 게요. 살다 보니 또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더군요. 그러다가 먼저 제게 그 친구가 고백을 해왔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이혼은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상처가 있다고 해서 미리 다른 사랑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얘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내가 완벽하게 내 아이 아빠로 살겠다 장담은 못하겠어. 하지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너한테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야. 두려웠던 고백이었지만 제 마음 역시 그 사람에게 기울었기에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하면 이래도 되나 하루에 몇 번을 고민하다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고 몇 달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저 역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용기를 내어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하던 식당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꽤 유명한 식당입니다. 저의 아픔을 잘 알면서도 지금의 시아버지는 저를 며느리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그런 건지 현재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책임감까지 강해서 늘 자기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2년 차인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대로 헤어졌다면 평생 후회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재혼 후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평화로웠던 우리 가족의 일상에 돌을 던지는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 자식 보고 싶다는 말도 한 번도 한 적 없던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제게 연락을 했더군요. 이혼 전 알던 지인이 겹치는지라 어디서 주워들은 모양입니다. 주원 엄마, 잘 지내나 보네? 내 아들도 잘 지내지? 많이 컸을 것 같은데 궁금하다. 그 인간은 저와 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며 안부를 묻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 인간을 모르겠습니까? 분명 무슨 꽁꽁이가 있어서 연락했을 거란 생각에 차갑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은 왜 물어? 양육비도 주기 싫어서 그 지랄했던 인간이 아들이 왜 궁금하다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용건이나 말해. 그러자 그 인간이 이러더군요. 너 재혼했다며? 그것도 돈 많은 남자라던데? 재주도 아주 좋더라. 눈치도 없으면서 용건 있는 줄은 어찌 알았냐? 딴 건 아니고 너 나한테 돈 좀 줘야겠다.
대뜸 돈 달라는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니 무슨 속셈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달래. 나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어.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인간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줘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한테 빚이 있는데 그거 결혼 전에 대출받아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대출은 너한테도 일부 갚을 책임이 있는 거지. 너는 재산만 나눠 먹으면 끝인 줄 알았냐?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자료랑 양육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정확히 하자 이거야. 내 계산으로는 네가 나한테 6천만 원 다시 돌려줘야 해. 그거 입금하면 2번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은 이제 경제활동을 했고 저는 전업주부였기에 당연히 공동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입금하라고 빡지르더군요.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미쳤냐? 너한테는 6천만 원이 아니라 6천 원도 못 줘. 당신 먼저 바람 피워 이혼한 거고 나는 정당하게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받은 건데 뭐가 문제야?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그 집에 내 돈 들어간 건 생각 안 하나 봐.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네가 강제로 뜯어간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둔 건 아니지. 이혼하고 너만 잘 사면 다냐. 재혼한 네 서방 돈 잘 번다며. 네가 뜯어간 위자료에서 고작 몇천 주는 게 못할 일은 아니잖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따졌더니 적반하장이더군요. 정말이지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전화통화는 기본이고 문자 메시지며 카카오톡까지 쉴 새 없이 보내더군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요. 심지어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기도 했어요.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죠.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당장 돈을 보내라는 겁니다. 계속 무시했더니 급기야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행패까지 부렸습니다. 처음에 그 인간에게 연락 왔을 때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고 아이의 친부이니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협박까지 하면서 자기한테 빚진 거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저 혼자 해결이 안 될 일이라는 걸요. 그 전까지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락 피하고 거부하면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그런 협박까지 받고 나서는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피해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아닌 전 남편을 향해서요. 차마 남편이 내뱉은 욕설까지는 표현 못하겠지만 개새끼 소새끼 찾으며 가만 안 두겠다 펄펄 뛰었습니다. 그 미친 새끼가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이런 인간은 아예 혼쭐을 내주고 우리 주원이 아예 얼굴도 못 보게 만들어버려야 해. 나한테 바로 얘기했어야지. 그럼 내가 가만 안 뒀을 텐데 왜 말 안 했어? 돈 달라고 협박하는데 당신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더라. 도저히 내가 혼자 해결 못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 새끼한테 당신이 만나자고 하고 약속 장소랑 시간만 보내. 남편은 그 인간을 만나서 해결할 심산인 듯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그 인간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 혹시 때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만약 남편에게 살짝 맞기라도 한다면 고소니 뭐니 난리를 치고도 남을 인간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남편 말대로 그 인간에게 친정집 근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쩜 제가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자마자 그놈이 한다는 말이 돈이나 똑바로 준비해 오라는 거였네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일단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겠다면서요. 저는 무서웠지만 어떻게든 끝을 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그 인간을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자
그놈이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 너 얼굴 좋아졌다. 나는 네 덕분에 못된 년한테 내 돈 다 털리고 알거지졌는데 어때? 이 말 들으니 속이 시원하냐? 남의 속을 뒤집듯 빈정거리는 말투는 여전하더군요. 나 오늘 당신한테 돈 주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주원이 친아빠니까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면 나도 법대로 할 거야. 그 말 해주려고 왔어.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우리 주원이도 앞으로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 부탁이야. 뭐, 법? 아, 맞다. 당신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아,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나는 당신이 내 통장에 돈 꽂아 놓을 때까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 인간은 갑자기 흥분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몇 번 밀어내더라고요. 순간 너무 불쾌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인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너 뭔데 남의 몸에 손을 대? 진짜 좋게 안 끝내고 싶냐? 제가 화를 내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의 나편은 쏜살같이 제 뒤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제가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자기 손으로 옮겨잡고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나페 안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누군가는 몸싸움을 예상했는지 신고를 하려는 듯 했고요. 저는 일단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나페 밖으로 나간 남편은 그 인간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예상한 대로지만 그 인간은 심한 엄살을 떨더군요. 아이고 사람 죽네. 아 이봐 형씨. 당신 지금 사람 쳤어. 이게 폭행이야 폭행. 내가 고소하고 합의 안 해주면 당신 깜빵 가는 거라고. 그래. 어차피 깜빵 갈 거면 이렇게 순순히 보내둘 순 없지. 제대로 한 대 맞아봐라. 어디 맞고 나서도 그런 소리 나오나 보자. 그러더니 남편이 일어서는 그 인간에게 달려들어 살벌하게 따귀를 한 대 때리더군요. 그러자 전 남편 놈이 볼을 부여잡으면서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몹시 아픈 모양인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인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내 와이프 괴롭힌 값인 줄 알아? 너 지금 당장 내가 경찰서 데려가서 쳐넣을 수 있는데 참는 거야. 그래도 우리 주원이 생고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참는 건 줄 알아? 오늘 일 다 녹음했고 그동안 내 아내 협박한 거 전부 증거로 남겨놨으니까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러니까 돈 내려오면 내가 안 나타나잖아. 니들 돈 많다며. 내가 주원 엄마 애 잘 키우라고 준 돈이지 재혼하라고 준 돈이야. 그거에 반도 안 되는 거 돌려달라는데 왜 형씨가 끼어들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끝까지 나불대고 있는 거 보고 저도 한 대 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작정하고 주먹을 쳤으면 그 인간 이빨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분을 참고 한 행동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남편 말을 들은 그 인간은 분한 표정이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순간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가는 것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져봤겠죠. 그놈이 저에게 한 건 명백히 협박이었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되는 일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 인간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간이 한다는 말이 그럼 나한테 2천 정도만 보내. 다시는 네 눈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내가 지금 당장 당신 고소해도 합의금으로 줘야 할걸? 끝까지 돈을 요구하는 거 보고 마음이 차게 식더군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너 뺨따기 맞은 거 고소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 대신 너도 앞으로 닥칠 일은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다. 여보 이제 가자. 다시는 저는 우리 앞에 못 나타나게 확실히 내가 밟아줄게. 남편은 놀라서 서 있는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변호사까지 사서 그 인간을 고소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은 법대로 해결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협박받았던 문자와 녹음 파일을 가지고 그 인간을 고소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남편 쪽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는지 그놈이 제게 몇 번이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피하니까 문자로 사정사정하는 내용을 보냈더군요.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참 웃긴 것이 사정과 협박을 같이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놈 같았어요. 네가 진짜로 고소할 줄은 몰랐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눈 딱 감고 1,000만 원 정도만 받고 끝낼 테니까 고소 좀 취하해줘. 그래도 내가 애 아빠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만 부탁 좀 하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답장을 안 했는데 그 이후로 잊을만 하면 문자로 돈을 구걸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무슨 제 아이 친부라는 게 벼슬이라도 된답니까? 제가 남남인 그 인간에게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김없이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그때는 술을 처먹고 보냈는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까지 보냈더라고요. 반성이 없는 인간이었죠. 끝까지 남의 탓만 하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만 하려는 사람과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결국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고 다행히 먼저 받아들여졌습니다. 솔직히 전 남편 찾아오는 거 겪고 나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는데 접근금지부터 하고 나니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소건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맞고서니 뭐니 난리를 치더니 정작 말뿐이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부부가 승소했고 그놈에게는 판결문 대로 이행하라며 압박하자 그제야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마 벌금을 꽤나 냈을 것 같네요. 나중에야 들은 거지만 우리를 이혼하게 한 상간녀는 집 보증금을 들고 날랐다고 합니다. 그 인간이 빈털터리가 된 이유가 그거였죠. 하지만 그거 역시 다 그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전 남편과 다시는 전화통화를 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든든한 남편 덕에 이렇게 해결이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와이프의 전 남편과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남편은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그런 인간하고 사느라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만약에 또 우리 앞에 나타나면 바로 감옥행이니까 당신도 안심해. 고마워 여보. 그러니까 상대하는 거 짜증났을 텐데 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 거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남편을 더 사랑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전 남편과 살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요. 어쨌거나 다행히 전 남편과의 악연은 그걸로 마무리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모든 게 잘 해결되어 다행이지만 아직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검은 머리 팥불이 들 때까지 100년해로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살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성격 차이 혹은 가족 문제 등등 정말 수많은 이유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특히 부부 사이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법인데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더군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이럴 땐 과감하게 헤어짐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자녀나 주위 시선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나 자신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둘 관계만 악화될 뿐이죠. 제가 이혼을 해봤으니 드리는 조언입니다. 힘들게 이혼을 선택하고 나서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더군요. 특히 저처럼 이혼 후 재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재혼에 대한 편견이 심하잖아요. 심지어 아이가 있을 경우 상대방 쪽에서 반대할 확률이 높죠. 제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먼저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혼에 대한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재결합 후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 미래를 꿈꿀 때 적어도 위 사항들은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내 삶이고 나의 행복인데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러니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전 남편 참교육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사연 마치겠습니다.